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법률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제 슬라이드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 몇 번 얘기했죠? 여러분들 먼저 PDF 자료를요, 자료 있어서 먼저 강의 노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운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그림을 이렇게 딱 보시면 이 그림 중에서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그림 부분 중에서 지금 이제 법률 요건 부분을 먼저 설명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만 보면은 조금 지금 어디 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노트를 딱 보면은 다 그림이 연결되어 있어요. 한 장에. 그래서 한 페이지에요. 하나의 테마가 딱 연결되어 있어. 법률 관계가 딱 끝나도록. 그래서 모두 해서 딱 100페이지예요. 그래서 100장을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민법을 고득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니죠. 죄송해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이 100장을 가지고 민법을 정리해 놓은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민법에 하나도 빠짐없이 중요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이 강의를 따라오시면 되는데 일단 강의 안을 먼저 다운을 받으시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그려져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청약과 승낙을 하죠. 그래서 청약은 의사표시, 승낙도 의사표시, 그것을 법률사실이라고 하고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 계약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법률 요건에서 등기하고 대금이 있죠. 이것을 법률 효과라고 하죠. 이것을 결과죠. 지금부터 우리가 그 중에서 허리에 해당하는 법률 요건, 원인을 본단 말이죠. 이러면 이 원인이 있으면 여기서 당연히 뭐가 나와요? 법률 효과라고 하는 뭐가 나와요? 결과가 나오는 거죠.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요. 우리는 원인행위, 즉 이 법률 요건이 뭐죠? 계약이죠. 이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디를 하고 있는지 보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따로 와야 되겠죠. 자, 보면 법률 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법률 행위가 있고 하나는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법률의 규정을 우리는 보통 법정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법정,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민법 총칙은 처음부터 끝까지 법률 행위로 이루어졌어요. 여기에서 10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이 10문제를 우리가 이제 공략하는 것이 관건이죠. 그것은 전부가 다 법률 행위, 즉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지금 우리가 법률 사실, 그다음에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법률 요건에 해당하는 법률 행위에서 10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고, 그다음에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이걸 이제 읽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읽는가. 지금부터 이제 민법을 읽는 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주 쉬워요. 아주 보시면 우리가 사람 있죠. 사람은요. 사람 어떻게 하죠? 남자하고 뭐로 이루어진다? 여자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남자, 여자 이렇게. 그럼 보면 여러분 잘 봐.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지죠. 그러면 사람 그럼 뭐다? 남자, 여자를 묶어서 사람이라고 하지 사람은 남자다 그러면 틀린 것이에요. 여자도 있잖아요. 사람은요. 그러니까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다 그러면 이건 틀린 거예요. 법률 요건은 법률의 규정이다 그러면 이것은 틀린 말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요 반대로 여자는 사람 맞죠. 남자는 사람이 맞죠.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이건 맞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도 법률 요건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률 요건 그러면 뭐냐? 간단히 얘기하면 이걸 읽는 방법이 계속 나와 이게. 이걸 모르면 혼자서 고생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는 거예요. 법률 요건 그러면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률 행위는 뭐다?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맞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도 법률 요건이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다. 그럼 틀린 것이에요. 왜? 법률의 규정도 있으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반드시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 말로 해야 돼요. 말로. 그러니까 그러면 반대로 봐봐요. 이 두 가지는 구별되죠? 우리 봐봐. 사람은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있죠.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남자는 여자가 아니고 여자는 남자가 아니잖아요. 남자는 여자가 아니고 여자는 남자가 아니잖아요. 이 두 개를 합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법률 행위는 법률의 규정이 아니고 법률의 규정은 법률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법률 행위에 의한 법률 요건이 아닌 것, 그것은 법률의 규정을 찾아라 이런 말이에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 요건이 아닌 것, 그건 법률 행위를 찾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공부를 할 때
그냥 강의만 들으면 안 돼요. 원래 우리가 이론을 듣고 문제풀이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론과 문제풀이가 같이 가야 돼. 이론은 앞바퀴, 문제풀이는 뒷바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론만 몇 개월 배우고 문제풀이만 계속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 특강 부분에 지금 판례 특강을 동시에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론하고 판례 특강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요. 판례는 지금까지 12회부터 32회까지 나왔던 여러 문제 중에서 판례 지문에 해당하는 것만 묶어서 문제로 만들었단 말이죠. 원래 여러분 판례는 어떻게 하죠? 대부분 다 다른 선생님들은 판례를 이렇게 나열식이죠. 나열식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가지고 100번 이렇게 해가지고 나열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차라리 이걸 보더니 기본수로 보지 왜 이걸 봐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다 문제와 오지선다형으로 시켜가지고 강의를 해. 예를 들어서 민법 조문을 공부로 강의를 해도 그냥 조문집 보고 강의하지 않아요. 이 조문집을 오지선다형 문제로 만들어서 강의를 해.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의 문제로 보면 하나의 사건이란 말이죠. 어느 부분이 틀리고 어느 부분이 맞는지 이걸 연습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공정의사 시험은 판례 문제와 조문 문제 딱 두 가지만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이론 공부하면서 우리가 동시에요 같이 진행을 해. 판례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어. 스페셜 에듀에서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뭐냐, 민법 조문에 관한 것이에요. 이것은 뭐 나중에 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이론과 문제를 같이 봐야 돼. 그래야 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이 부분의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 먼저 이것을 보는 눈이 중요하다. 알겠죠? 그러면 법률행위는 법률의 규정과 구별이 되죠. 그런데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 표시로 이루어지죠. 그러면 법률의 규정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의사 표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법률의 규정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러분요, 청약의 의사 표시, 승낙의 의사 표시, 이것을 법률 사실 이렇게 한번 얘기했죠. 간단히 지금서 얘기해. 의사 표시는 뭔가? 사람이 있죠.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저 사람을 잘 못 기르니까. 이게 사람 얼굴이 입이죠. 입이고 여기가 가슴이죠. 여기가 이제 배꼽이란 말이죠. 그럼 이 배꼽을 뭐라 한다? 이것을 우리는 이유, 다른 말로 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를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유, 그것을 동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동기에 의해서 내가 그러면 한번 내가 결정을 해서 공부를 한번 시작해야 되겠다. 스페셜 에듀 검색했더니 스페셜 에듀가 좋은 것 같다. 이것을 확신하고 이제 의사를 결정을 하죠. 의사를 이제 결정을 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걸 뭐란다? 표시하죠. 표시. 입 밖으로 내죠. 나 등록할게요. 이렇게. 즉 의사와 표시를 묶어서 우리는 의사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의사 표시가 반드시 있는 것을 법률행위라고 하고 의사 표시가 없는 것을 법률의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지금?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반드시 말로 한다는 거죠. 말로.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첫 시간에 했던 거 생각을 해봐요.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죠. 의사표시의 합의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지죠? 계약이 이루어지죠. 계약. 그 계약을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 원인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알겠죠? 그 계약은 의사표시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약을 우리는 뭐라 한다? 법률 행위인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이 의사표시가 한 개인 것을 단독, 두 개이면은 계약, 두 개 이상이면 우리 이것을 합동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합동행위는 사단법인이죠. 우리가 사단이 뭐죠? 사람의 단체를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단체. 알겠죠? 재단법인은요, 재산의 단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사람의 단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런 말이죠. 대한축구협회, 대한야구협회, 대한배구협회. 배구나 축구나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것을 사단법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어디죠? 그 미술관 있죠? 미술관은 그림 같은 것이 붙어 있잖아요. 벽에요. 그 그림이 뭐 10억, 100억짜리도 있잖아요. 그러면 재산이 붙어 있다. 재산들이 미술관에 모여 있죠. 그것을 갤러리 같은 거, 화랑을 재단법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단법인, 사람의 단체, 재단법인, 재산이 모여 있는 것, 이렇게. 그걸 재단법인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 합동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를 들어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봐봐, 선거. 우리가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남아있죠? 네, 이 후보들을 내한테 한 표씩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들이 있으면 이렇게 한 표씩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것을 원심력이라고 하죠. 가운데로 모여드는 것을
구심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심력. 알겠죠? 구심적이고 그다음에 평행적이죠. 평행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모두가 한 표씩을 들고 모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합의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돼.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합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선거를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대한축구협회를 보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각각 한 표를 가지고 모여서 협회를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대한축구협회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요. 계약이라는 것은 뭐냐? 계약은 두 개죠. 계약은 청약이라고 하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이게 몇 개죠? 두 개죠. 두 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대립해야 돼요. 이게 차이가 뭐죠? 우리가 합동행위는 구심적, 평행적으로 모이는 거죠. 한꺼번에 같이 서로가 모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약은 내가 1억 원에 살래? 그럼 뭐라고 그래? 을이 1억 너무 비싼데 1,000만 원만 깎아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갑이 또 뭐라고 그래? 야, 1,000까지 깎는 건 무리야. 500 정도로 깎아줄게. 또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또 을이 뭐라고 한다? 100만 더 깎아줘. 이렇게 서로가 뭐 한다? 대립하죠. 두 개가. 대립하다가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계약이고 합의가 없으면 계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다? 두 개의 의사표시가 대립하다가 합의에 이르는 것이고 합동행위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모이는 거죠. 모여. 그걸 구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단독행위라는 것은 이것을 뭐란다? 일방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일방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단독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상대방의 동의 필요가 없이 우리가 자동차 보면은 일방통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과 동일한 거예요. 일방통행과 동일하게.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내가 얘기하면은 된다 이 말이죠. 일방행위. 그것을 단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독도 상대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어. 없는 것은 뭐다? 유언하고 유증하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재단법인 설명이죠. 그러면 재단법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재산이 모여있지 사람이 모여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재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걸 재단법인 설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유언을 하죠. 갑이라는 사람이 유언서를 쓰죠. 살아있을 때 유언서를 쓰죠. 자기 아들을 상대로.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쓰니까 상대방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유언서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갑이 사망해야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갑이 사망해야. 그러니까 상대방이란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의 입장에서 없죠. 그래서 상대방 없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유언하고 유증 같은 거 상대방 없는 것이고 상대방이 있는 것은 뭐다?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철회한다거나 철회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동의한다거나 면제를 해준다. 면제. 이런 것들을 상대방 있는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이따 이거 자세하게 이제 보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 즉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법률 행위는 반드시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고 법률의 규정은 의사 표시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단독 행위와 계약과 합동 행위로 이루어진다. 그럼 또 이제 일가 되겠죠? 법률 행위는 그러면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단독, 계약, 합동 행위를 포함한다. 아까 말했죠.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을 포함한다. 그런데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법률 행위는 단독과 계약과 합동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단독 행위는 법률 행위죠. 계약은 법률 행위죠. 합동 행위는 법률 행위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된다? 법률 행위는 계약이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원칙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법률 행위는 단독 행위와 계약과 합동 행위를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이해됐죠? 자, 두 번째.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항상 비교된 것이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 두 개. 단독과 계약을 비교하는 거. 단독과 계약을 두 개 비교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여기는 단독행위고 여기는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 중에서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계약을 얘기하고 계약이 아닌 것은 단독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먼저 시험에서 다음 중에서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럼 단독행위를 찾고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그럼 계약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가지로 또 나눠지네 또.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다?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요 32회 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나온 거 아니에요. 왜? 그러면 상대방 없는 걸 찾으라 이 말은 있는 것이 4개 쓰고 없는 것 하나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원,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렇게.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상대방 없는 곳으로 해서 시험에 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 이 표를 보고 나서 우리가 책을 보고는 이게 구별이 안 돼. 책에는 편면적으로 써져 있으니까 그림을 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법률 요건 원인은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의사표시 수와 방향에 따라서 단독, 계약, 합동행위가 있다. 이 단독, 계약, 합동행위를 묶어서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단독행위는 또 계약하고 구별이 된다.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계약을 찾으란 말이고 계약이 아닌 것은 단독행위를 찾으란 말이다. 단독행위는 또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두 가지로 상대방 있는 것과 상대방 없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상대방 없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이제 상대방 있는 것 없는 것이 시험에 나오기는 힘들고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단독행위냐 계약이냐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죠.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다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의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표시가 몇 개 있어야 돼? 최소한 아무리 없어도 한 개는 있어야 돼. 아무리 없어도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필수 불가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없어도 최소한 하나라도 있어야 돼. 그럼 우리 인간의 신체를 이루는 것은 피가 있어야 되죠. 피가 없으면 절대로 인간은 존립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피는 인간의 신체 구조를 이루는 필수 불가결의 요소다 이렇게 얘기해. 피는 반드시 있어야 되죠. 피가 없으면 사람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몇 개? 한 개라도 있어야 돼. 최소한 한 개. 최소한을 뭐라고 표현한다? 필수 불가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것 이것을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라고 그랬죠. 법률 요건은 법률이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죠. 법률행위는 뭐냐? 1번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법률 요건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기본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걸 봐요. 보면 법률행위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걸 암기할 수 없잖아요. 그걸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있는 그림을 보라고. 그림을 보고 읽어가면 되는 거예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수에 따라서 단독, 계약, 합동행위로 나누고 단독행위와 계약이 구별되니까 시험에 나오고 또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구별되니까 또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보란 말이죠.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2번, 3번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의사표시는 뭐냐? 의사표시는 청약과 승낙이죠. 자, 청약과 승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러면요. 여기를 한번 봐봐. 그러면 이 갑이라는 것과 을이 있죠. 갑이 을한테 내가 1억 원에 사겠다고 청약을 하죠. 이 청약을 의사표시라고 이 갑을 뭐라고 한다고 말을 하니까 표의자죠. 표의자 누가 갑이요? 그럼 이 사람이 그럼 여기 승낙을 하죠. 그럼 우리가 청약과 승낙을 하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청약과 승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갑이 이 집을 1억 원에 팔겠다고 내놨죠. 그 말은 갑은 을한테 대금 1억 원을 받고 싶다 이 말이고 을은 갑한테 등기를 가져오고 싶다 이 말이죠. 대금과 등기를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죠. 법률 효과. 그러니까 결국 갑이라고 하는 표의자가 을한테 1억 원에 사라고 청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대금 1억 원을 받고 싶다 이 말이죠. 이 대금 1억 원을 법률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갑이 1억 원, 갑이 을한테 왜 청약을 했느냐? 청약이죠. 의사표시 청약을 했느냐? 그것은 갑이, 표의자, 갑이 원하는 거죠. 원해. 뭐를 원해? 법률 효과, 대금을 원하는 것이고 을의 입장에서는 등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의사표시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요? 전 시간에요.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법률 사실. 그래서 이걸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봤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요, 민법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민법이 앞에 있는 내용을 계속 끌고 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 앞에 말과 뒤에 말을 계속해서 연결을 시켜줘야 돼. 그런데 강의라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암기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연결을 안 하고 그 파트를 강의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연결이 안 되죠. 알겠죠? 연결이 안 되니까 항상 알 듯 말 듯 하다가 주저앉고 또 주저앉고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3년, 5년이 지나 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조금 힘들어도 앞에서부터 계속 우리가 마치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눈을 굴리듯이 계속해서 굴리면서 와야 돼. 알겠죠? 그래서 앞에 공부했던 것을 잊지 마시고 계속 끌고 와야 돼. 자, 그럼 보시면 표의자가 누구죠? 갑이죠. 갑 청약자가. 그래서 의사표시 청약량은 갑이 청약하는 사람이 원하는 거죠. 뭐를? 법률효과 대금을 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또 승낙이죠. 누가? 을이 원하는 거죠. 뭐를? 등기를 원하는 거죠. 이 대금과 등기를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의사표시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 이란 말이죠. 그럼 이러면요, 의사표시는 뭐냐? 간단해요. 표의자가 법률 효과의 발생을 우욕하는 것으로서 법률 사실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읽을 필요가 없어. 그럼 어떻게 읽으면 되냐? 또 읽어.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죠. 표의자가 우욕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법률 사실이라고 하고, 표의자가 법률 효과의 발생을 우욕하는 것으로서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 어떻게 있든지 간에 다 똑같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반드시 어떤 사람들 책이나 보면 책에 있는 거 밑줄 그대로 그어가지고 그렇게만 암기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공부하면 3년, 5년 걸리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 뭐냐? 이해라고. 근데 그 이해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림을 보고. 왜? 법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용어로 쓰여 있으니까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마치 건물에 들어가서 1층, 2층, 101호, 102호를 찾듯이 눈으로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단순히 모든 것을 상상 속에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하고 우리가 직접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을 어느 정도 법을 통달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냈으니 여러분은 거기에 적응하시기만 하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가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제 봐. 자, 법률행위는 1번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라고 했죠. 그러면 의사표시란 말 속에 이것을 집어넣어서 읽으면 돼. 자, 그럼 어떻게 읽냐? 법률행위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알겠죠? 그래서 법률행위 뭐죠?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자, 법률행위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읽으면 돼. 꼭 내가 읽는 것처럼 읽지 말라고 그랬죠. 이 세 단어만 들어가면 돼요. 그럼 어떻게 읽으면 돼요? 표의자가 법률 효과의 발생을 우욕하는 것으로서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뭐다? 법률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우리가 법률에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겠죠. 그러면 법률의 규정은 반드시 뭐가 없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 없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것을 법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당이득 민법 741조, 민법이 뭐죠? 법률이죠. 법률 741조가 뭐죠? 규정이죠. 그래서 민법 741조를 법률의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률의 규정의 법정의 제목이 부당이득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당이득은 민법 제741조, 다른 말로 법률의 규정, 이것은 원인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이런 원인이 있으면 항상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오죠. 그 결과를 법률 효과라고 하죠. 그런데
법률 행위에서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것은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 것이 바로 법률 행위인 것이고,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률의 규정은 그러면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두 개가 비교되니까. 그러면 법률의 규정은 법률 효과가 어디에 나와 있냐?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큰 차이죠. 우리가 법률 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그래서 법률 행위는 법률 효과가 그래서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법률의 규정은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다음 부당이득이죠. 이런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민법 741조를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부당이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부당이득은 뭐냐?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부터 자기 자신은 이익을 얻고 상대방한테는 손해를 끼치는 것, 여기까지를 뭐라고 한다? 부당이득이라고 얘기해. 여기를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원인이 있으면 뭐가 나오죠? 결과가 나오죠. 그 결과가 뭐냐? 법률 효과죠. 이 법률 효과는 뭐냐? 법률 효과는 그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 있죠. 그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익을 반환한다. 이게 법률 효과거든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 741조에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원인이고 이것은 결과잖아요. 이 원인과 결과가 법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법률의 규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법률 효과, 결과가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법률 행위는 반드시 말로 하죠. 의사표시.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나오는 거죠.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들이 스페셜 에듀에 내가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이걸 여러분 신청을 했죠. 그러면 스페셜 에듀에 강의를 듣고 싶다고 여러분이 신청을 한과 동시에 여러분은 법률 행위를 한 거죠. 말로 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죠. 스페셜 에듀의 강의를 듣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를 한 것이냐? 법률 행위를 하신 거예요. 알겠죠? 법에서, 우리 민법에서 너는 스페셜 에듀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법률의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부당이득, 그다음에 불법행위. 여기 봐봐. 법률 행위에 준한다. 이거 봐봐요. 준한다는 말은 뭐예요? 법률 행위는 아닌데 법률 행위에 준한다 이 말이죠. 법률 행위는 아닌데 법률 행위에 준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다른 거 또 뭐가 있다? 사무관리. 사무관리는 뭐냐면 내가 의무는 없어. 제가 이제 학원을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남양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데 학원에 보면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끔 우리가 밥 먹으러 가면 학원을 비운단 말이죠. 그럼 남아있는 학생들이 학원에 남아가지고 누가 상담하러 오면 상담도 하고 사람을 내가 올 때까지 잡고 있어. 알죠? 또 어떤 학생들은요. 또 재치있는 학생들은 또 수강 등록까지 또 받으러 오는 학생이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학생은 강의를 듣기 위해서 온 거지 학원 일을 온 게 아니잖아요. 일하러 온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건 학원을 봐줄 의무는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무는 없다는 게 중요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아무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학원 일을 봐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인의 사무를 보는 것, 우린 것을 사무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히. 요즘은 이런 게 있나요?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무관리 같은 경우는 다른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만 실제로 시험에 나온 경우는 없지만 우리가 사무관리가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러면 부당이득하고 불법행위는 뭐죠? 고의나 과실. 불법행위는 알아야 되죠. 고의나 과실.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손해.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그것을 불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불법은 반드시 위법해야 돼. 위법. 그래서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그것을 뭐라 한다? 불법행위고 이렇게 손해를 끼치면 뭐라 한다? 손해를 배상해야 돼. 손해를 배상. 그럼 이것은 뭐다? 이것이 원인이 되는 것이고 원인이 돼서 결과로서 손해를 배상해야 돼. 이 원인과 결과가 다 민법 750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인 즉 요건뿐만 아니라 결과 법률 효과가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것을 법률의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준법률행위는 뭐냐? 법률 행위는 아닌데 법률 행위에 준한다 이 말이죠. 법률 행위만 이쪽으로 가죠. 법률 행위는 아닌데
법률 행위에 준한다 이 말이죠. 대표적인 게 나중에 무권 대리 가면 이게 나온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요 너무너무 지금 중요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만이 진도를 나갈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보면 수도 없이 들었던 말들이 다 여기 나오잖아요.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이나 여러분이 다른 데서 강의를 듣다 보면 이런 말들을 수도 없이 들을 건데 그냥 스쳐 지나가니까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초예요. 기초가 돼야지 응용이 가능해. 그래서 여러분요 법률 요건이란 건 뭐냐? 그냥 요건이라고 하고 이것을 원인이라고 한다. 원인이 있으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온다. 결과를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원인, 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법률 행위, 하나는 법률의 규정. 법률 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한 개이면 단독, 두 개이면 계약, 두 개 이상이면 합동행위가 있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독행위와 계약이 비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단독과 계약이 비교가 되고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비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 있는 것, 상대방 없는 것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그러면 의사표시는 뭐냐? 의사표시는 청약이죠. 여러분들이 스페셜 에듀의 강의에서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이 청약은 뜻이 뭐다? 내가 여러분이죠. 그러니까 표의자, 전화 거신 여러분이 표의자가 원하는 거죠. 뭐를? 강의를 듣기를. 강의를 듣는 것이 법률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원하는 거죠. 법률 효과를 얻기를. 그런데 이 의사표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죠. 이러한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것을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의사표시가 없는 것, 말로 하지 않는 것, 법에 다 규정되어 있는 것, 그것을 법률의 규정, 법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법률의 규정은 원인과 결과가, 요건과 효과가 모두 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만 보면 되죠. 뭐다? 부당이득, 불법행위, 준법률행위, 사무관리.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암기를 한다. 왜 그러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구조를 보고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서 시험에 나온지를 또 봐야 되겠죠. 여기 한번 봐봐. 이게 법률 요건이죠. 요건에 대한 요건과 비교되는 게 뭐죠? 이건 원인이니까 결과로서 법률 효과죠. 그래서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다음 중에서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항상 비교가 법률 효과란 말이죠. 법률 효과를 찾으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뭐라고 나오냐? 1번 부당이득, 여기 있는 게 다 법률 요건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 부당이득, 2번 불법행위, 그 다음에 3번은 단독행위, 4번은 계약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5번은 법률 효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등기 청구권이거든요. 등기 청구권. 그래서 등기 청구권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 요건이 아닌 것, 그것은 법률 효과를 찾아라 이 말이고. 두 번째 시험에 뭐라고 나와요? 다음은 법률 요건에 관한 내용이다. 법률 행위에 의한 법률 요건이 아닌 것, 법률 행위에 의한 법률 요건이 아닌 것, 법률의 규정을 찾아라 이 말이죠. 알겠죠? 거기는 뭐가 나온다? 여기요 단독행위, 그 다음에 계약, 합동행위 해놓고 4번, 5번 그래서 부당이득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묻는지를 크게 보면서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한번 보죠. 자, 이제 우리가요 물권 행위하고 무슨 행위하고 채권 행위를 한번 봐요. 지금까지 우리는요 법률 행위, 즉 원인을 봤잖아요. 원인, 법률 요건. 그런데 법률 효과는 왜 공부 안 해요? 고민할 필요가 없죠.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것은 대금하고 등기잖아요. 대금하고 등기. 그래서 우리가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것은 대금과 등기. 이것을 얘기하니까 중요하진 않죠. 그래서 원인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요 이 법률 행위의 종류에는 하나가 물권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채권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먼저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채권 형식은 우리가 채권법에서는 채권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는 의무라고 얘기하고 채권이 채무다. 즉 이 의무를 채무라고 하고 권리를 채권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요 여기는 채권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하면 권리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 민법 총칙에는 권리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권리의 이면에는 뭐가 있다? 의무가 항상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채권 행위를 다른 말로 권리 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의무 부담 행위라고 그래. 참 웃기죠. 여기서 먼저 보란 말이죠. 왜 여기는 채권 행위를 써놓고 채권 행위는 또 왜 의무로 부담한다 하는가 이 말이죠. 채권이란 말은 다른 말로 권리라는 말이고 권리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 의무가 숨어 있다고 몇 번 얘기했죠. 권리와 의무는 상호 대응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채권행위라는 것은 권리 중심으로 보는 것이고 의무 부담이라는 것은 의무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행위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의무 부담이다. 권리와 의무는 서로 대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물권행위하고 우리가 이제 준 물권행위하고 그 다음에 형성권의 행사라고 하는 것이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이것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뭐죠? 처분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분행위. 그래서 우리가요, 처분행위하고 채권행위하고 이게 이 두 가지를 구분은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하고 먼저 우리가 물권행위라는 것을 이해를 하려면 조금 설명을 해야 돼요. 물권법을. 이미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제 처음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물권행위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물권행위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물권이라는 게 뭐냐? 물권은 먼저 점유권이 있어요. 점유권. 자, 지금부터 간단히 설명을 해요. 내가 지금 물건을 잡고 있죠. 이것을 점유한다고 그래. 사실상의 지배. 점유한다고 그래. 이걸 점유로부터 점유권이 나와.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요. 지금 이 시간에는 물건을 잡고 있다. 점유권이다. 그다음에 여기 본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이란 말이죠. 제가요. 여기 앞에 건너편에요. 저 강의하러 와가지고 차를 주차를 시켰단 말이죠. 주차를 시켰는데 거기요. 뭐죠? 그 아파트 측에서 여기다 주차 금지 딱지를 딱 붙였다고 해봐. 그런데 다른 차들은 주차 금지 딱지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내 차만 주차 금지 딱지가 있다 이 말이죠. 주차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땅 한 칸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주차 금지가 없단 말이죠. 이 사람은 이 건물의 소유자고요. 아파트예요. 이 사람은 이 아파트의 전세권자란 말이죠. 나는요 외부인이란 말이죠. 나한테만 붙여놓은 거예요. 그 말은 나는 뭐냐. 나는 이 아파트 주차장에다가 주차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이 아파트 주차장을 점유할 권한이 없다는 거죠. 다른 말로 본권이 없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은요 점유할 수 있다는 거죠. 점유할 권원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 그것을 본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권 속에 뭐가 있다? 내가 그 아파트의 소유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유자니까 아파트에다가 뭐죠? 주차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또 소유권 속에는 소유권하고 또 뭐냐? 제한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제한물권 속에는 뭐가 있다? 여기 보면 지상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권이 있고요. 전세권이 있고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단 말이죠. 그럼 잘 봐봐요. 우리가 여러분요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라는 말은 자주 들어봤죠. 전세권, 저당권. 질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당포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요 전당포 같은데 시계 반지 맡기고 돈 빌리죠. 그걸 질권을 설정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나 전당포장 갔다 올게 그러지 말고 질권을 설정 좀 하고 올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다음에요 유치죠. 유치권이라는 것은 참 유치스럽지만 유치라는 게 뭐냐. 남의 집을 수선을 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수선이 끝났는데 수선비용, 수리비용을 안 주는 거예요. 1,000만 원을. 그럼 내가요 수리한 사람 입장에서 그냥 물러설 수 없잖아요. 언제 줄지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죠. 그러면 내가 돈 받을 때까지 이 집을 내가 가지고 있을 테니 당신네들 여기 들어오지 말고 돈을 가지고 와서 수리비용 주고 들어오라 이 말이 이사 들어오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 집을 딱 잡고 있는 거죠. 그걸 유치한다고 얘기해. 여러분 대표적인 유치권이 뭐예요? 세탁소죠. 여러분들이 셔츠를 맡겼단 말이죠. 그런데 셔츠 다림질이 3,000원이에요. 그런데 3,000원 주지 않으면 세탁소에서 셔츠 줘 안 줘? 안 주죠. 그 말이 무슨 말이다? 그 사람은 다림질 값을 받을 때까지 내 셔츠를 잡고 있겠다 이 말이죠. 그것을 유치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전세권 알고요. 지상권이라는 것은 뭐냐? 남의 땅 위에다가 내가 건물을 짓고 싶다. 남의 토지 위에다가 나무를 심고 싶다 이 말이죠. 그것을 지상권, 땅 지자, 윗상자, 지상권 이렇게요. 자, 지역권이란 게 뭐냐? 지역권. 지역권은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토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제 갑의 토지고 여기가 을의 토지인데 땅에 붙어서 여기가 길이에요. 길, 공로예요. 그런데 이 갑은 남의 땅을 거치지 않으면 이 땅을 거치지 않으면 이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뭐라냐? 을한테 내가 이 땅을 사용하고 싶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려면 당신 땅을 내가 이용을 좀 해야 되겠다. 이용을. 이것을 뭐란다? 통행하고 싶다. 통행 지역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요역지라고 그래. 그래서 이 땅의 사용을 위해서 당신의 땅을 을의 토지를 이용하고 싶다고 요구를 해. 그럼 을이 뭐란다? 여기서 응 알았어. 승낙을 해. 그래서 승역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을의 토지 위에다가 길을 내쳐. 그래가지고 통행하는 것을 통행지역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우리는 점유권하고 본권을 나누고
또 본권은 소유권하고 제한 물권으로 나온단 말이죠. 왜 제한이냐? 이 소유권이요. 3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해봐. 그러면 갑의 거잖아요. 그런데 갑이 을한테 전세를 줬어. 전세. 1층을 전세를 줬어. 원래 전세를 안 주면 1층부터 3층까지를 갑이 다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층을 전세를 주면 2층하고 3층만 사용할 거 아니에요. 어때요? 갑의 소유권이 전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넓어졌어요? 좁아졌어요? 좁아졌죠. 다른 말로 제한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유권은 이 제한 물권으로부터 제한을 받는 거죠. 이 제한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죠. 이것을 제한 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이 제한 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물권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거예요. 물권행위라고 해서 우리 방금요. 우리가 이제 소유권하고 제한 물권 맞잖아요. 여기서 물권은 한마디로 말하면 소유권 이 말이죠. 소유권이 있고요. 제한 물권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게 뭐냐면 지상권하고요. 전세권하고요. 그다음에 저당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을 하고 소유권은요. 이 소유권에다가 제한 물권을 설정하죠. 이 갑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전세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한 물권을 설정하는 것 설정 이것을 우리는 물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물권행위가 무엇이고 채권행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죠. 채권이란 말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권리라고 했죠. 권리. 채권의 이면에는 뭐가 있다? 의무가 있죠. 의무. 그래서 채권행위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의무 부담행위다. 다른 말로 의무는 빼고 그냥 부담행위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채권행위다. 의무 부담행위다. 부담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물권은요. 소유권하고 제한 물권이 있잖아요. 소유권을 이전하고 제한 물권을 설정하고 이것을 물권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을 알아야 지금부터 여러분요.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갑이라는 사람의 청약과 을의 승낙에 의해서 이 청약을 의사표시, 승낙을 의사표시라고 하죠. 이것을 뭐라 한다?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청약과 승낙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 요건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원인이 있으면 여기서 뭐라 한다? 먼저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보통 여기서 계약금을 줘요. 계약금. 계약금을 보통 주고요.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주고 1억이다. 1억이면 여기서 1,000만 원 정도 주죠.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으로요. 2천만 원을 주죠. 중도금을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잔금을요. 3천 줬으니까요. 나머지 이제 7천 주고 잔금을 주죠. 잔금을 주면서 그러고 나서 등기 서류를 주면 여기서 잔금을 주면서 등기 서류를 주는 거지 등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등기 서류를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등기를 하죠. 등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권리가 변동이 되죠. 그래서 등기가 되면 이제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사하는데 비가 오는 날 빗물이 새는 거예요. 그럼 물건에 하자가 발생했다. 그럼 매수인이 열받겠죠. 그래서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너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우리는 하자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자 담보 책임 이런 과정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한다?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계약을 다른 말로 법률 요건 여기가 또 같은 말이죠. 여기까지 같은 말이죠.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이 법률 요건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제 중도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뭐죠? 잔금의 전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주죠. 우리는 이것을 일부 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행이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잔금을 주고 잔금을 주면서 등기를 바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등기 서류를 주는 것이다. 되게 중요해. 등기 서류. 등기 서류를 준다는 게 뭐죠? 이거 이제 너 거야 이 말이죠. 등기 서류를 주는 거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소유권, 물권이죠. 이건 물권적 합의라는 말이에요. 물권적 합의라고 하는 말은 이 소유권이 이제 당신 것이다 이 말이죠. 이 물권적 합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물권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 물권행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물권행위라고 얘기를 해. 등기 서류를 주는 거. 그래서 이제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자가 변동이 되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다. 하자가 발생했다.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이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죠. 그럼 계약금은 이것을 채권행위죠. 채권행위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다른 말로 보면 의무 부담행위예요. 의무 부담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다? 갑은 을한테 뭐죠? 계약금 1,000만 원 줬으니까 잔금 9천만 원을 줄 을은 갑에게 9천만 원을 줄 의무가 있고요. 갑은 을에게
등기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무 부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권리와 의무 중에서 무엇을 얘기하기를 더 좋아한다? 권리를 주장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뭐란다? 계약을 했으니 갑원들한테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을은 갑에게 등기를 가져올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것을 권리죠. 권리를 민법 총칙에서는 권리인데 이것을 채권법에서는 채권이라고 얘기한다. 채권행위라고 얘기한다. 그럼 권리만 있냐?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권리와 의무는 상호 대응한다. 따라서 그 이면에는 의무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 계약을 말한다. 우리 시험법에서 우리 시험법에서 매매 교환, 매매하고 교환이 우리 시험범위예요. 그다음에 임대차가 우리 시험범위예요.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 등 이것을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증여 계약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계약이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그냥 매매로 나올 수 있어. 그럼 매매를 놔도 매매는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 이 교환이라고 나와도 교환 계약이에요. 임대차 계약이에요. 증여 계약이에요. 이것을 채권행위라고 그래요. 이것을 한마디로 의무 부담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의무 부담이죠. 그럼 의무가 있다는 말이 뭐죠? 그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겠죠. 등기를 이전해주고 잔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의무 부담 행위가 있고 이러한 의무 부담은 누구든지 모권리자도 가능하단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요. 만약에 갑의 집이 있잖아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집을 B한테 팔아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A가 B한테 팔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계약은 할 수 있다고. 뭐를 못한다? 등기를 못하는 거지. 계약은 할 수 있다고. 등기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 A는 B하고 계약은 가능해. 즉 남의 집인데 계약은 가능해. 그러니까 남의 집인데 계약을 뭐란다? 채권행위, 다른 말로 의무부담행위. 따라서 무권리자가 누구죠? A죠. 자기 집이 아니죠. 무권리자도 계약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타인 소유가 누구죠? 갑의 거죠. 갑의 거에 대해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의무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 중요한 것은 등기를 줘야 돼. 등기는 누가 해주냐? 등기를 해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무튼 의무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이행의 문제가 뭐죠? 의무가 있으니까 그 의무를 이행을 해야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행을 하지 않죠.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의무를 채무라고 하죠.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을 안 했죠.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무는 민법 총칙에서는 의무고 채권법에서는 채무란 말이죠. 채무를 이행을 안 했다. 채무 불이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항상 의무가 있으면 이행의 문제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방의 의무가 있죠.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군대를 가는 것을 이행한다고 그래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다. 그런데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알죠? 연예인들 있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것은 징역 가는 거죠. 알죠? 교도소 가서 콩밥 먹어야 되는 거죠. 뭐를 안 했으니까? 이행을 안 했으니까. 그것을 의무 불이행, 다른 말로 채무 불이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자, 이것을 여러분요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 자,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보죠, 이제.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방금 여러분 봐봐요, 여기서는 계약 채권행위를 설명했잖아요. 이제는 여기 부분을 설명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고 와야 되겠죠. 이런 것은 다 강의 노트에는 다 하나로 돼 있어. 한 장에 다 돼 있는데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계약이고, 자, 두 번째는요, 중도금이죠, 중도금. 중도금을 뭐란다? 이것을 우리는 일부를 이행한다. 이렇게 중도금을 일부를 준다. 이 말이죠. 왜요? 계약금으로 여기서 계약할 때 계약금으로 1,000만 원 주죠? 중도금을 얼마죠? 중도금은 3,000만 원 주죠? 그러면 3,000만 원이면 원래 1억짜리인데 3,000만 줬다는 것은 일부만 줬다. 이 말이죠. 그럼 원래 3,000을 주기로 했는데 이행을 했는데 이행을 불이행을 해. 그것을 우리는 채무 불이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터를 이행 단계라고 하는 것이냐? 중도금 지급 시기를 먼저 이행 단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고요. 원상 회복을 해야 되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해. 이것은 우리가 채권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채무 불이행은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행기 때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잔금을 주죠. 잔금을 주면서 뭐다? 등기 서류를 주는 거. 등기 서류. 이 등기 서류를 주는 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소유권은 물권이죠. 물권적 합의. 이 물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제 소유권 너 가져. 이 등기 서류를 말하죠. 우리는 흔히 권리증이라고 하죠. 이 권리증을 주면서 잔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권리증을 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집은 너 것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것을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합의다. 합의는 계약이죠. 이것을 우리는
물권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계약은 법률행위죠. 아까 계약은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그래서 이것을 물권적 의사표시라고도 얘기하고요.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이것을 한마디로 물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거. 물권행위. 이것을 물권행위 같은 말이에요. 이 물권행위를 뭐라고 한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등기 서류를 교부해 주는 것. 이 등기 서류를 줬다는 것은 이제 이 소유권은 너 것이다 이 말이죠. 나 너한테 소유권을 줄게 이 말이죠.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서가 어떠한 용어를 선택하더라도 그것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물권적 합의, 물권 계약, 그냥 보면 안 돼. 합의가 있으면 계약이 이루어지고 계약은 법률행위니까 의사표시가 있고 그래가지고 물권을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등기 서류를 준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물권행위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등기 서류를 누가 주는 거죠? 등기 서류를 줄 권한이 있는 사람 우리 이것을 처분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 처분행위는 이제 뭐가 있냐? 처분행위는 물권행위하고 준물권행위하고 그다음에 형성권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물권은 뭐냐? 간단해. 물권은 뭐가 물권이다? 아까 한 번 했었는데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요. 그러면 이 제한물권은 세 가지.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저당권하고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설정. 이것을 물권에 관한 행위죠. 물권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처분행위다.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죠. 소유권을 이전해 줄 권한이 있어야 되죠. 알겠죠? 그래서 권리자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나 제한물권의 설정 같은 거 여기는 제한물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세 가지.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준물권은 뭐냐? 물권은 아닌데 물권 행위처럼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 그것을 준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권은 아닌데. 그럼 뭐냐? 이행의 문제가 뭐냐? 봐봐요. 여러분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하고 계약을 했어. 갑이 을로부터 잔금을 받으면서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를 줬어. 등기 서류.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 잔금 받으면서 등기 서류 줬죠. 그리고 집 넘겨줬죠. 더 이상 줄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처분했단 말은 집 넘겨줬다 이 말이죠. 그럼 더 이상 줄 게 없죠. 더 이상 이행할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을 처분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준물권은 뭐냐? 물권은 아닌데 더 이상 이행할 게 없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 뭐냐? 봐봐. 갑이 을한테요. 돈 1억을 빌려줬어. 이걸 채권이죠. 그런데 이 갑이 이것을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정해서 을한테 돈 1억을 빌려줬어. 10월 1일에 갚으라고. 그런데 현재 5월 1일 날 갑이 돈이 필요하니까 이 1억 원의 을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병한테 넘겼어. 5월 1일 날.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10월 1일 날 을한테 가서 1억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갑이 을에게 가지고 있는 1억이라고 하는 채권을 넘겼다 병한테 양도했다 이 말이죠. 넘기면 어떻게 돼요? 넘기면 우리가 차용증 있죠? 차용증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가서 을한테 가서 받으라고. 그래서 갑이 을한테 연락하죠. 전화해서 내가 병한테 채권을 넘겼으니 나한테 돈을 갚지 말고 병한테 돈을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채권을 양도했다. 그러면 더 이상 줄 게 있어 없어 병한테. 갑은 줬으면 끝났죠. 창경 줬으면. 더 이상 줄 게 없죠. 그것을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은 물권이 아니고 채권이잖아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물권처럼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물권처럼 보인다. 준물권행위다. 이렇게 얘기해. 준물권행위 이렇게 얘기한다고. 알겠죠? 그래서 채권량도 이게 시험에 2번 나왔고 지식재산권이 뭐죠? 저작권 같은 것이죠. 알겠죠? 이것을 지식재산권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은 뭐가 있어야 돼? 처분권한. 처분권한이 뭐죠? 등기를 해줄 권한. 등기를 해줄 권한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없으면 무효가 돼. 그래서 이게 뭐가 다르다? 의무 부담행위하고 다르죠. 이러면 의무 부담행위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한테 처분 권한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남의 물건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해도 유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이 없으면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죠. 무효. 그래서 처분 권한이 없으면 무효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우리 이제 물권행위다 이렇게 얘기했죠. 준물권행위다. 그다음에 뭐란다? 등기하죠. 그래서 등기하면 권리가 변동되죠. 소유자가 갑에서 누구로 바뀐다? 을로. 을한테 권리가 발생하고 갑의 권리가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갑에서 을로 이렇게 변동이 되죠. 우리 이것을 권리가 변동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죠. 하자.
그러면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책임을 묻죠. 책임을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집을 고쳐달라 이 말이죠. 물건의 하자를 고쳐달라. 하자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말한다. 하나의 계약의 과정을 지금부터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머리에다가 새기면서 지금부터 강의를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데는 그냥 의사표시만 설명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연결고리를 계속 가져오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갑과 을이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한다. 이 계약을 뭐라 한다? 채권행위다. 채권은 권리라고 그랬죠. 권리죠. 권리의 반대는 의무가 있죠. 다른 말로 채권행위는 동시에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다.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를 이행을 해야 된다.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받는 것을 채권행위, 다른 말로 의무부담행위라고 하고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중도금을 주죠. 중도금은 잔금의 일부를 주죠. 일부 이행 단계라고 하고 이때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을 하지 않죠. 그것을 채무불행이라고 하고 채무불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리고 잔금을 주죠. 잔금을 주면서 등기 서류를 받죠. 등기 서류를 준다. 권리증을 준다는 것은 이제 이 집은 너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은 소유권 가져가라 이 말이죠. 그것을 물권을 넘겨주겠다는 거죠. 그것을 물권적 합의, 다른 말로 물권 계약, 다른 말로 물권적 의사표시, 다른 말로 물권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서류를 주는 것, 즉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다음에 제한 물권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보다 준 물권행위 이런 것들을 묶어서 우리는 뭐란다? 처분행위라고 하고 처분행위는 등기를 이전해 줄 권한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죠. 알겠죠? 다른 사람 못해. 알겠죠?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없으면 그것은 무효가 되고 다시 더 이상 줄 게 없죠. 그래서 이행에 문제가 있지 않고 그다음에 권리가 변동되죠. 등기하게 되면 그리고 하자가 있으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의 과정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 이제 채권행위 그다음에 처분행위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이제 어려운 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했죠. 여러분들이 이제 법률행위라든가 그다음에 법률의 규정이라든가 법률 요건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물권행위 그다음에 채권행위라든가 이런 물권행위의 종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배웠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잠깐 쉬었다 무엇을 배울 것이냐 법률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배우면은 여기서 또다시 좀 더 깊게 나가 법률 행위를 배우고 또 법률 사실 중에서 준법률을 배운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해서 구별이 되는지 또 단독행위는 무엇이고 형성권은 무엇인지 왜 우리는 청구권과 그다음에 형성권을 구별하든지 이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다 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여러분과 함께 법률 사실이라는 테마로 다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